자, 이번 시간은 챕터 3이고요. 네, 이런 교재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자, 대지의 안전등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죠. 네, 대지의 높이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506페이지 맨 위에, 자, 일반 대지의 높이입니다.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건축법상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입니까? 인접 도로면입니까?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도로면보다 대지가 낮아도 가능합니다. 네,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대지가 낮아도 된다.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습지나 매립지에서 대지를 조성할 때 기준등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507페이지 옵니다. 507페이지 오셔서 3번 대지의 조경 별표하시고 쉬운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쉬운데 시험에 자주 나와 자주. 좋죠. 쉬운데 자주 나오니까.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 위치 같습니다. 면적 200제곱 이상인 대지는 건축조와 조경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조경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건축법상 조경 대상이 됩니까? 200제곱 이상. 앞으로 면적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경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다만 이번대로입니다.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경이 면제된 경우가 책자를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10개. 암기. 여기서 시험 자주 나옵니다. 건축상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아니, 1번 상식 아니에요? 녹지적은 용도적이 뭐죠? 녹지적이니까. 사방이 녹지 공간이잖아. 조경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에서 건축할 때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어도 강제로 조경 조치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녹지적은 조경이 면제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어서 비교 암기해야 돼. 2번, 3번을 비교해서 암기합니다. 2번은 대지 면적 기준이야. 대지 면적 5,0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대지 면적 기준은 5,0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되고요. 연면적 합계 기준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 대지 면적은 5,000제곱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이 조경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3, 4, 5, 6, 7은 상식 아니에요. 그죠? 상식이죠. 아니, 6번의 축사. 그 대지 우리 앞에다가 장미꽃 심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가 되잖아요.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앞에다가 조경 조치를 강제하지는 않잖아. 상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중요해요. 8번. 외워놔야 되죠.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근데 연면적 합계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이 면제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가론해 봐요. 단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어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정답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9번도 상식 아니에요? 아니,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니까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 가면은 도시적이 아닌 용도지로 나가면은 사방이 녹지 공간이야. 보이는 들판, 산야, 그죠? 강가. 그래서 조경을 면제하는 거죠. 이 정도면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 비교해서 암기하시고 8번 야무지게 기억해 두고 나머지는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도로. 자,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 일단은 별표를 하시고, 도로에 별표하시고, 도로의 지정 동그라미. 뒤에다 적으세요. 절차. 도로의 지정 절차입니다. 혼자 책을 보면 이게 무엇이 모른다고.
도로의 지정 절차야. 읽어볼까요?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은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은 뭐죠? 지정 절차.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은 그렇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도로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중 한 개 당하면은 박사의 동그라미 1번, 2번 중 한 개 당하면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밑줄 긋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박사의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대상입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심의 대상.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당하면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도로는 지정 공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도로를 지정합니까? 폐지 변경합니까? 폐지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폐지 변경 절차죠. 뒤에다 절차.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도 역시 줄것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 것이면 됩니다. 고개를 드시면은 1번 도로의 지정 절차와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는 절차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도로의 지정 절차, 2번 도로의 폐지 변경 절차를 앞쪽으로 묶어서 비교를 하고 적어두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합니다. 도로의 지정. 쓰지는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책 있는 거예요.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자, 도로를 지정한 절차입니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를 얻어. 이거 원칙이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함이 원칙인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 등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로 그 도로의 위치가 지정 공고될 수 있어요. 근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합니다. 도로의 폐지.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합니다. 변경.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도 역시 뭐 해야 되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건축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디귿이라고. 둘 모두 도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건축법상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쉬워도 허가권자도 지정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권자 평택시도 도로를 만들기는 시가 지정하여 공고하기는 쉬워도 법적으로 한번 지정 공고된 도로를 폐지,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여행 갔다 왔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이 도로가 여러분도 몰래 여러분의 동의 없이 폐지되는 경우는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폐지를 못하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폐지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재판해야 돼요. 판결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만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중요하게 취급한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도 도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폐지 변경은 쉽게 못하도록 한 거죠. 왜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니까. 함부로 허가권자가 침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요하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발표하시고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단, 가론해 봅니다.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즉 자동차 전용 도로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접하는 도로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 말은 보행이 가능한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합니까?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단 예외가 있어. 다음 중 한 개에 다음에는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1번, 해당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그렇죠.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 내의자는 공지, 예를 들면 건축물 주변에 출거죠. 공원, 광장, 유원지 등 공지가 있을 때도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거죠. 3번, 농지법상 농막을 건축할 때는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3번 특례죠. 3번 특례가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거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2000동그라미. 단 공장은 얼마죠? 3000 출거죠. 공장인 경우에는 3000 동그라미. 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는 출거죠. 넓이 몇 미터? 6m 이상 동그라미.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4m 동그라미.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2064, 공장은 3064. 암기해둘 것.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음. 암기하십시오. 자, 지금 교재 밑줄 그어드린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가 돼야 이제 암기가 되니까. 이제 교재에다 밑줄 그어드렸으니까 필요 없죠? 그 조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고개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 들어주세요. 지금 제목이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는 건축법상 어떤 관계로 법이 규정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죠?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4시간씩 약 1년 정도 만날 수 있는 관계죠. 그럼 대지와 도로는 자, 어떤 관계일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대비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죠.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다. 근데 이게 이제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인 것은 전부 건축법상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하고 지목이 대인 것하고 건축법상 대지는 달라요. 근데 지목은 대인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려면은 이 지목이 대인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려면은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하고 있어야 됩니까? 2m. 이 부분이 대지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위쪽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지목은 대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지목이 대인 것은 전부 건축법상 대지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지목이 대이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됩니까?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2m 이상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건축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다 무엇을 하라 그랬죠? 제일 좋은 것은 땅 사면 되죠. 소유권 확보하면 되죠. 아니면 지역권 설정해야 돼요. 지역권을 설정해서 여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을 몇 미터? 2m 이상 확보하면은 이것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때 대지가 되는 거죠.
지목이 되면서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대지가 되는 거예요.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는 보행이 가능한 도로의 몇 미터? 2m 이상을 접하는 관계. 이게 관계. 2m 이상을 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 수요일마다 오전에 4시간씩 만나는 관계. 도로와 대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법을 만든 목적이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난 발생 시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할 때는 신속하게 어디를 뛰어야 됩니까? 도로로 뛰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통로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추구하는 목적은 안전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단, 이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빌딩이라면은 재난 발생 시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니까 더 넓은 도로 몇 미터? 6m 이상 도로에 이 길이도 몇 미터? 4m 이상을 접해야 되니까 2,064.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합니다. 만약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 공장이라면 얼마? 공장은 3,000제곱 이상인 공장부터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2,064, 공장은 3,064 그렇게 보시고, 단 여기에 담장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건물도 없어. 그럼 출입에 지장이 없잖아. 이쪽으로 대피하는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공원, 광장, 유원지 등이 있으면 이쪽으로 대피할 수 있죠. 그래서 2m 이상을 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됐죠? 그래서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는 2m 이상을 접하여 대피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건축선이란 원칙. 건축선도 별표 하나 하실까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뭐라고 합니까?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은 지금도 죽었습니다. 이건 외워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그래서 물으면은 말을 하십시오. 건축선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밑에 그림을 그려뒀죠. 그림을 그려뒀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봐주세요. 건축선이나 보세요. 건축선이 뭐고라고 물으면은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에요. 건축을 허용하는 한계선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건축선.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에요. 그러면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하죠? 건축선 원칙.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높이 몇 미터? 4m. 4m 이상 도로를 건축상 도로라고 하죠. 4m 이상이니까 40m 도로일 수도 있고 50m, 30m 도로일 수도 있는 거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건축선은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무조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높이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선은 뭐죠? 이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대지의 건축하는 이 건축물의 건축은 이 한계선 안에만 허용된다는 뜻이고,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도로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이렇게 1mm 넘어서 도로로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강남 대로변에 걸어가면은, 대로변에서 강남 대로를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여 안 보여? 딱 하늘이 뚫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건축선 규정이 없으면 건축주가 봐요. 건축주가 3층부터, 자동차가 부딪히지 않는 3층부터 중앙선 있는 데까지 건축물을 돌출하여 건축을 해버리죠. 그럼 반대쪽에 빌딩주도 또 3층부터 돌출하여서 건축을 해버리잖아요. 건축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로 위에 건물로 덮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땅이 없으면은 강남 대로를 걸으면서 하늘 한 점 볼 수 없을걸요. 이런 건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하고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건축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대로를 걸어가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건축선 덕분이야. 건축선 너 고마워. 너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로 덮으면 이거 자동차 매연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이야, 그래서 건축선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건물 밖에 나가서 딱 보시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도 위에 건물이 돌출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일직선 올라가 있다고. 건축선을 넘지 않도록 건축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선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럼 건축급상, 건축선 어떻게 지정하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함의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특례. 이 예외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통째로. 뭐 별거 없어. 외워버리면 되죠. 예외 511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나와 있죠. 네, 51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소요 너비는 4m잖아요. 그죠? 건축상 도로의 소요 너비 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가 뭐죠? 도로거든.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동그라미 중심선으로부터 줄 것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 소요 너비가 몇 미터죠? 4m잖아. 4m의 2분의 1은 몇 미터죠? 거기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은 2m를 말하는 거죠. 2m의 수평거리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려둔 걸 보면 괜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는 것을 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어렵게 머리가 아팠으면 싶으시면 책을 보시고 머리가 아프면 안 되시는 분은 고기를 드시면 돼요. 난 두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럼 책 보세요. 보면 두통이 와요. 난 두통이 싫어. 그러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시라니까 공부 별거 아닙니다. 이해하면서 딱 통째로 외워버리죠. 뭐. 자, 여기 건축구상 도로의 소요너비가 4m인데 4m에 미달되는 도로 2m예요.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는 거야. 지목이 돼. 이쪽에도 대지가 있어요.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죠. 이럴 때는 건축선을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으면 건축선은 그 도로의 중심선 기준이야. 중심선. 중앙선입니까? 중심선입니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그러면 이제 2m 도로잖아. 그러면은 도로의 중심선 기준입니다. 중앙선 하면 스티커 끊어버릴 거야. 중앙선입니까? 중심선입니까? 중심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보십시오.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 소요 너비의 2분의 1. 몇 미터죠? 2m. 그럼 중심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2m. 중심부터 2m를 후퇴한 부분에 점을 연결하면은 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니까 왼쪽도 마찬가지죠.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할까요? 2m가 후퇴된 부분에 점들을 연결하면은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 소요너비 미달되는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 기준으로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얼마? 2분의 1, 2m를 후퇴한 부분의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리고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보세요.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끝.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드리고 동그라미 2번. 그 도로, 소요도비 미달되는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 이게 기준이야.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바로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고 그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설명드립니다. 고개 드시고요. 이번에 이거예요.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4m에 미달되는 도로입니다. 3m예요. 3m 도로인데 한쪽 방향에만 대지가 있어요. 반대쪽에는 이겁니다. 이거 뭐죠? 하천, 경사지, 아니면은 철도의 선로부지 등등이다. 하천, 경사지, 철도 등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하천이나 경사지,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 기준이야. 하천, 경사지,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합니까?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니까 몇 미터죠? 4m. 그러면은 도로 너비가 3m니까 몇 미터가 대지로 후퇴하죠? 1m. 이 길이가 4m면 되는 거죠. 경사지, 하천, 철도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이게 건축선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오케이.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나와 있습니까?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하지 말 것. 왜요? 안 나오니까. 어릴 거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 것, 오버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정 건축선 봅니다. 동그라미 4번. 512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이 무슨 건축선이죠? 지정 건축선. 읽어드리고 설명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도시지역 동그라미 하세요. 4m 이하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부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합니다. 이 따로 지정된 건축선을 뭐라고 부르죠? 지정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립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지정 건축선. 세 번째,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로가 30m 도로예요. 몇 미터? 30m. 도로고, 자,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빨리 대답하십시오. 건축수는 어떻게 되죠? 건축수는 4m 이상 도로잖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무조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죠. 이게 본래 건축선이죠. 근데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몇 미터? 4m 이내에서 본래의 건축선은 이거죠. 이 본래의 건축선 말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평택시에서 본래의 건축선 말고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평택시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건축선을 뭐라고 부르죠? 지정건축선. 그때 지정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돼요. 이 대지 소유자의 소유를 허용해요. 단 건축선을 넘어서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게 중요해요. 지정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려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읽어둬야 돼요. 꼭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줄겠죠? 이런 조문이 익숙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사선면입니까? 수직면입니까?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담장은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그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구 쪽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동그라미 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림이 나와 있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러분, 이게 건축선이에요. 건축선. 그러면은 이 대지에 건축하는 이 건축물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 뭐죠? 창문이에요. 창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어요. 열어버리니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 안쪽에서 당기면은 닫히겠죠.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이 창문은 이 도로면으로부터 그 높이가 4.5m 이하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한번 봐요. 아까 여기 도로에는 자동차만 다닙니까? 보행자가 있습니까? 보행자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창문인데 열고 닫으면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된 창문인데 창문 높이가 2m예요. 도로면으로 2m 높이에 달려 있다고. 그럼 여기 밑에 옛날에 농구 선수 수장훈 선수가 지나가면은 열렸을 때 지나가면 머리에 부딪히겠죠. 저는 뭐 상관이 없죠. 저는 뭐 키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도 않고. 네. 73이었어요. 73이라고. 더 커 보여요? 장가 갈 때는, 총각 때는 75라고 속였죠. 키가 되게 큰 줄 알았죠. 이제 75라고 했죠. 그런 줄 알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73이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515페이지 오세요. 515페이지. 515페이지. 자, 515페이지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구조 안전 확인 나와 있습니까? 이 암기 대상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거를 1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이거 암기라고 적으세요. 암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암기. 네.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봅니다. 줄 거죠. 착공 신고를 할 때 줄 거예요. 착공 신고할 때 그 확인은, 그가 뭐죠? 구조 안전 확인이야.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될 대상이에요.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돼 있죠? 교재 제목 멋지게 붙인 거예요.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층수가 몇 층이죠? 2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단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3층 이상. 이게 정답을 결정했었다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번, 2번을 꼭 암기하시고,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9번 내려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우리 건축 허가 신청할 때 무엇을 가져갔죠? 건축사 설계 대상 설계도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구조안전 확인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몇 층 건물은 기둥 두께가 얼마고 철근을 몇 미를 몇 개 넣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설계도로 설계된 이 기둥이 위에 몇 층까지 높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전문가가 구조 안전을 계산해요.
해서 이것은 설계가 구조 안전에 맞도록 설계가 됐다고 전문기관에서 구조 계산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이 확인서를 다시 설계사무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나중에 착공신고할 때까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설계하고 설계도 첨부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설계도를 구조 계산을 하여 구조안전하는 전문기관에 이걸 보내요, 설계도를. 거기서 구조안전검사하고 합격하면은 이제 합격 증서를 보내줍니다. 이것을 착공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설계도는 그냥 제출합니까? 거기에 플러스 구조안전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구조안전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죠.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 이상이거나 이렇게 오해야 된다고.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봐요. 옛날에는 설계비만 냈다니까 300. 예를 들면 300만 원. 구조안전확인을 그냥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요. 150. 옛날에는 예를 들면 300이면 설계도 만들어서 단독주택 지었다면 이제 구조안전확인비 150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죠. 대신에 이제 공인기관에서 이 설계는, 이 건축물의 구조는 안전하게 설계됐음을 이제 수치로 계산하고 이제 확인해 준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전에 신경 쓰는 거죠. 네.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이 200제곱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리고 9번,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냐면은 한참 뒤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533페이지입니다. 533. 533. 제가 지금 건너오는 부분이 있죠. 건너오는 부분은 한 15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되는 확률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면 여러분은 건축법을 7문제 중에서 3문제 맞추기도 힘들어져요. 버려야 될 것을 가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 발표하시죠.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 동그라미, 과반이 속하는 주거죠.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설명을 들으셔야죠.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우리 이렇게 배웠죠? 한번 보세요. 잘 들어봐요. 잘 집중하세요.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입니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습니다.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죠. 예를 들면은 1000제곱미터 대지 중에서 자 여기는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치게 됐어요. 자,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잠깐만요. 700하고 300을 할게요.
1000제곱미터 대지가 준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치게 된 거죠. 3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어떻게 했죠? 국토교육법에서는 한 개의 대지가 국토법에서는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되면은 둘 중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률은 가중평균값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률은 가중평균값. 그죠? 건축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배웠죠. 기억나죠? 근데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330 안 따져요. 무조건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면은 무조건 대지의 과반입니다. 과반.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천제곱미터 가운데 대지의 과반이 어딥니까? 준주거지니까 이 대지 전부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법상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부에서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를 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m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그리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건축법은 330m를 따집니까? 대지의 과반입니까?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지의 과반은 준주거지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 전부가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예외가 있죠. 이거는 예외는 국토교육과 똑같습니다. 한번 봐요. 예외는 이래요. 예외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의 일부 걸치면은 어떻게 됐죠?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방화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를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토교육과 똑같잖아요. 단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무슨 벽? 방화벽.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그 밖에. 녹지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여러분,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치면 어떻게 됐죠? 각각이죠. 각각이니까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육과가 똑같습니다. 단 여기에 추가되는 게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건축법에는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는 것만 달라요. 이것은 국토교육과가 똑같고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등에 걸쳤을 때는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국토교육법에서 나와요, 시험이. 건축법에는 잘 안 나오는데, 건축에서 나오면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국토교육법 혼동만 안 하면 돼요. 네. 조금 쉬었다가, 네, 마지막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